자, 이번 시간부터는 일제시대입니다. 수업 때 얘기했지만 일제시대도 똑같이 옆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일제시대는 세 시기로 나눕니다. 여기 써 있지만 첫 번째 시기는 무단통치기, 두 번째는 문화통치기, 세 번째는 민족말살통치기. 그래서 보통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 가지로 구별하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1시기냐 2시기냐 3시기냐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일로 보낼까요? 자, 1기랑 2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고 3.1운동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기랑 3기를 나누는 기준은 일본이 잠깐 꺼져주세요. 잠깐 일로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전쟁. 세계 경제 대공황 들어봤죠? 2학년 때 미국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로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방식이 전쟁이었었죠. 그래서 원래 조선은 일본 땅이었었고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죠. 그래서 만주사변,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갑니다.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일대를 전쟁터로 만들죠.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렇게 태평양 일대, 우리나라 주변이 전쟁터가 되면서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하는 시기가 세 번째 시기예요. 자, 절로 보낼까요? 자, 이렇게. 전자칠판 좋아요. 자, 그래서 일기의 특징 볼게요. 무단통치기라고 합니다. 무단이란 말 들으면 어때요? 좀 살벌하죠? 무단. 강압적으로 우리 민족을 찍어 누르는 시기야. 이렇게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이렇게도 불러요. 헌병 경찰 통치기. 자, 큰 특징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전 영상에서 을사조약 때 우리 통감부라는 거 만들었죠. 이 통감부가 이때 총독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일대 총독이 데라우치라는 놈이 칼차고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 총독은 일본 천황 이외의 명령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황 이외의 명령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도 안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선에서 총독과, 아니지, 천황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딱 어디에 위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경복궁 있죠.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인데 광화문을 밀어내고 거기다 떡하니 총독부 건물을 설치합니다. 요새 선생님 어제도 날렸는데 드론 있죠. 드론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날일자 모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정중앙에 또 왕이 있던 그 중앙에 날일자, 일본을 뜻하는 모양의 건축물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를 36년간 통치를 하는 것이 요 첫 번째 한일합방 직후의 모습이에요. 요 시작은 안 썼는데 요 때부터가 일제시대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당할 때까지. 그래서 36년간 이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핵심 건물이 되고 여기에서 일을 하는 일본의 총독은 군인, 칼을 찬 총을 든 군인들만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누가 통치하냐면 헌병 경찰이 통치합니다. 영어로 MP, Military Police, 군인 경찰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뭐 박종민이가 오토바이를 훔쳐갔어. 도망가. 지금이라면 누가 쫓아오겠어요? 일반 경찰, 보통 경찰이 잡으러 와요. 근데 이때는 누가 잡으러 오냐면 밀리터리 폴리스라 해가지고 이게 군인이라는 뜻이잖아. 군인 경찰이 쫓아옵니다. 군복을 입고 총과 칼을 든 군인이 너 오토바이 뽀려갔지? 일로 와. 빵! 무섭겠죠. 가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사고 나면 좆됩니다. 어제도 선생님 슬픈 소식 들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누가 다쳤대야. 오토바이 안 됩니다. 호기심이라도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정 오토바이 타고 싶으면 레고로 만들어가지고 좀 타세요. 자, 헌병 경찰에 의해서 무단 통치를 합니다. 얘네가 왜 무섭냐면 요거를 때릴 수가 있어. 내가 잡혔어. 총과 칼을 든 헌병 경찰에 잡혔어. 그럼 내 엉덩이를 까가지고 여기 눕힐 수가 있었어요. 엉덩이를 까. 그리고 회초리로 때립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곤장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이거의 정식 명칭은 태형입니다. 태형. 싱가포르라든지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태형이 있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거나 뭐 나쁜 짓을 했어. 담배를 피다 걸렸어. 그러면 태형 때리는 게. 이거 정상적으로 맞으면은 서서 나올 수가 없대. 엎혀서 나오거나 기절해서 나온대요. 엄청나게 가혹한데 여기 있네. 이 태형. 태형. 근데 가혹한 거는 조선 사람들만 눕혀서 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때리는 게 조선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사람이 조선인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민을 타겟으로 한 거야. 그리고 나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선 태형령이라 그러고, 그리고 즉결 처분이에요. 즉결 나우 그 자리에서 그냥 재판 없이 경찰이 판단하에 그냥 곤장 때리는 겨.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때려잡는데 악용되었던 거죠. 여기 보면 뭐 총독부 건물이 있고, 위에서 보면 날일자라 그랬죠. 그리고 헌병 경찰 보다시피 칼을 차고 있네. 무시무시하죠. 이 경찰서 가면 거의 지리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태형도 때립니다.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즉결. 그리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도 마초차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시기는 어마무시하게 우리 민족을 짓누르던 그러한 시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잖아요. 그래서 1919년 우리가 여러 이유로 3.1운동으로 꿈틀꿈틀댔죠. 만세를 부르고. 그랬더니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꿔줍니다. 헌병 경찰 통치에서 좀 부드럽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문화 통치. 무단과 문화, 어감의 차이가 있죠. 문화는 좀 부드럽게 해주겠다. 하지만 이거는 개구라입니다. 겉바 촉촉이 아니라 겉으로는 유화,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파큐를 날리는 아주 간사한 정책입니다. 또 이 와중에 친일파들을 양성하는, 우리 민족을 둘로 쪼개는 아주 간사한 이 원숭이들의 대가리 속에서 아주 간삼이 삐져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거예요. 총독 아까 기억나죠? 군인이 왔었다고 그랬잖아. 이런 군인들을 무관이라 불러. 싸울 무 관리, 칼창 관리. 항상 무관이 했었는데 앞으로 문관, 칼 안 찬 애들도 임명해 주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로만 그랬지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어요.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무시무시한 헌병 경찰이 아니라 보통 경찰로 해주겠다. 보통 경찰을 바꿔줬을까요? 네, 바꿔줬어요. 하지만 그 수나 장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교육을 확대해 주겠다. 너네 교육시켜줄게. 무식한 것들아. 그래가지고 보통 교육, 그러니까 초등 정도, 기술. 왜냐면 일본 새끼들이 일을 시키더라도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일을 시키는데 이 새끼들 일을 못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야, 가서 저기 쓰레기통 좀 비워. 쓰레기통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막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보통 교육이랑 기술, 뭘 시키더라도 야, 저기 가서 드라이버 좀 돌려. 최소한 돌릴 수 있는 기술 교육만. 간사한 새끼들이지. 그 언론, 신문 같은 거 허락해주겠대.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1920년에 4월이었나? 우리나라 최초,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래서 조선일보가 먼저 만들어지는데 둘 다 20년에 만들어져요. 이 두 신문은 현재 남아있는 신문 중에 가장 오래된 신문들이야. 처음에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죠. 손기정 사건, 일장기도 지우고. 근데 나중에 이제 권력자들 앞에 천황이라든지 어떤 군사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한테 좀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서 안타깝긴 한데, 원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하기를 원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돈을 대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곡시킬 수 있는 게 또 언론이니까 언론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조선 동아일보,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좀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인 영역이라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문화통치가 이렇게 간사하게 운영이 되다가 전쟁이 터집니다. 일본이. 아까 얘기했죠. 세계 경제 대공황이 빵 터지면서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해결을 했고, 영국, 프랑스는 자기네 식민지랑 합쳐서 블록 경제로 해결을 했어요. 2학년 때 배웠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죠. 전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우리 민족을 말살이 없앤다라는 거야. 우리 민족을 없애기 위한 통치 방식을 택합니다. 보다시피 전쟁터가 만주였으면 상관이 없어. 중국 본토, 이 태평양 일대가 다 전쟁터가 돼.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순수 일본 애들, 원숭이들끼리 싸우기에는, 원숭이들만으로 싸우기에는 군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조선 청년들한테도 총을 쥐어줍니다. 하지만 조선인들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야. 일제 식민지배를 받지? 이 총 가지고 저항할까?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안전빵을 하기 위해서 이 뇌 속에서 USB를 딱 꽂아가지고 조선인의 뇌를 딱 끄집어내고 일본 프로그램이 세팅된 일본 뇌를 딱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조선인이지만 뇌는 일본인처럼 작동할 수 있게 우리의 정신을 일본식으로 완전히 개조하는 이런 시기를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일본에는 신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에 강요를 합니다. 일본의 전통 종교인데, 그래서 이 신교를 믿는 사당이 신사야.
요게 그 당시 남산에 있었던 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려졌지만 신사 참배를 강요했어.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은 특정 시기에 신사 참배를 해서 가서 해오고 일본의 신기를 믿었어야 됩니다. 이거에 저항했었던 우리 기독교 사람들 있죠. 기독교 사람들이 이거 저항하다가 목숨 많이 잃죠.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걸 순교라고 하죠. 오, 대단해요. 궁성요배, 궁성, 일본 천황이 사는 궁궐 있죠.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특정 시기에 일본 천황궁을 향해서 인사하는, 절을 하는, 안녕 천황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맹세를 세뇌교육시키고 강요하는 거죠. 일본 신민, 신화된 백성임을 세뇌교육시켰습니다. 내선일체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알면 편한 이유가 여기다 쓸게요. 이쪽에 있었던 이름이 내선일체. 이게 안내자야. 이게 조선할 때 선자고, 안쪽과 조선은 일체 같은 몸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조선과 안쪽에 있는 일본은 같다. 한마디로 야 조선진, 조선 니네나 우리나 같어. 선생님 저기 쓰진 않았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동 같다. 뭐가? 조상이 같다. 야 우리 조상은 누구야? 당군 할아버지 거기 곰 나오죠. 일본은 뭐야? 원숭이죠. 근데 우리의 조상은 곰인데 야 조선 너네도 원숭이야. 따라해봐. 우쭈쭈 우쭈쭈 바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조상과 일본의 조상은 같다. 고로 일본과 조선은 같다. 이런 식으로 세뇌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던 이러한 시기인 거죠. 그리고 황민 시민서사를 암송시켰습니다. 이게 황민국 시민서사를 암송하는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멘트가 이거야. 나는 대일본 황제 제국의 천황의 신하된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일본 두목 원숭이의 신하입니다. 이걸 암기시킨 거야. 이거 암기 못하면은 뭐 제재를 가했겠죠. 하교를 안 시키거나 뭐 체벌을 하거나. 근데 선생님 최근에 기사 보면 이게 황국신민서사 사진이 아니라 그래. 어떤 체조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 선배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마치 황국신민서사 암송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이거 황국신민서사 이게 암송하는 사진이 아니래. 근데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강요했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보령에서도 주산에 이 황국신민서사 내용을 비석에다 세워가지고 암기를 시켰던 흔적이 나왔어요. 황국신민서사 비가 발견되어서 비석이 우리 주교에서 주산에서 발견된 것 같아요. 신문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식 성명 사육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식 성명이 뭐냐면 우리 스님 이름이 박종민이잖아. 이거는 한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한글이죠. 이거를 일본식으로 이것을 뭐라 불러요? 창씨개명이라고 부르죠. 창씨개명. 성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조한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개조시키면서 아예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그래서 박종민이 아니라 도요토미 스메끼리, 도쿠가와 다마네기, 앙기모띠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을 창씨개명이라 하고 요거 많이 했을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안 하면은 죽어.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창씨개명 안 하면 내 자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하던 시기라서 쌀을 생산하면은 쌀을 다 빼앗아 갔어. 그리고 쌀을 먹도록 조금씩 배급을 해주는데 배급을 안 해주네. 창씨개명 안 하면. 그래서 스님이 아는 어떤 독립운동가 자식은 학교 교육도 못 받고 배급도 못 받아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히 일부의 독립운동가들은 창씨개명을 거절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럴 정도의 지조가 있었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하죠. 근데 창씨개명도 두 가지야. 소극적인 창씨가 있고 적극적인 창씨개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는 소극적인 창씨죠. 예를 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잘 모르대. 김대중 대통령은 일제시대도 살았어요. 이때 청년이었어.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대중을 택한 이유는 한자 쓰기가 편해서. 여러분이 다 아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는 이러한 창씨를 거의 다 했었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창씨고, 근데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일본인이고 싶었어. 그래서 아예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뭐 도요토미 이코가와, 도요토미 스메끼리, 도요토미 앙기모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본식 성가 이름으로, 대표적인 성가 이름으로 바꾼 적극적인 창씨한 사람도 있어요. 수업 때 얘기했지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적극적인 창씨를 해서 일본도 어떤 인정받고 싶고, 어떤 성취욕이나 어떤 승진욕이라든지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했던
이제 이 당시는 군인이 되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업 때도 약간 얘기했지만 약간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태어났는데 일제시대네. 아, 나 일본인이구나. 이름도 일본이네. 일본식 이름이네. 일본이 약간 다른데. 근데 나 성공하고 싶어. 군인이 돼야 될 시기네. 전쟁하는 시기네. 그리고 군인이 되고 싶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어. 완전히 적극적인 창시도 하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대통령까지도 하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시긴 하지만 그 당시 때 또 친일 논리 같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 2% 3%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아쉬움을 남긴다라는 게 일본 새끼들이 남긴 잔재인 것 같아. 우리 민족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인이야. 나라가 일본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어. 내가 이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훗날 후손들이 되게 아쉬워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상당수의 친일파들이 해방이 될지 몰랐대.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친일 안 했을 거래. 프랑스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협력을 하잖아요. 상당수 사람들이. 여기 소극적 창시처럼 일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나치 독일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치에 협력했던 얘네들은 지금까지도 100살이 넘어도 머리가 성성하더라도 지금까지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친독파 프랑스로 화끈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권력을 누리고 있는 후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 말, 한글, 우리 역사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외할머니조차도 이 시대에 살았었거든. 그 시대 예를 들어보면은 그때 막 녹그릇, 쇠그릇 같은 거 전쟁에 끌어간다고 다 빼앗아 갔대. 그래서 맨날 나무 깎아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먹고, 그리고 애기가 울면은 지금 같으면 야, 산에서 호랑이 내려온다. 그것도 옛날 얘기구나. 옛날엔 조선시대는 너 울면은 호랑이가 나와서 앙 물어갈 거야 해가지고 애기가 울으면 뚱뚱 멈췄대. 근데 일제시대 때는 야, 너 울면 일본 수사가 와서 너 이걸 때린대 하면은 울으면 뚱 멈췄대. 그렇죠. 일본 수사가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시대였었죠. 이거 얘기해 줄까? 수업 때는 얘기했었죠. 자지 않고 들은 친구들은 얘기했지만 일본 애들이 이 태형, 이 회초리 있죠. 이거 특수 제작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 나무인데 나무는 아주 딱딱한 박달나무로 이게 탄력 있대. 요거로 만들고 요걸 이렇게 가죽을 씌운대. 근데 이 가죽을 뭘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그림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소예요. 소. 이게 지금 선생님 남학교인데 남학교면 선생님은 그리고 학교 텐데 여기 소에 여기 뭔가 있죠. 여기 뭔가 요거 뭔가 있는데 요걸 쭉 늘려가지고 뭔가 쭉 눌러가지고 이 가죽으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씌었대요. 씌어서 말렸든지 말려서 씌었든지 이렇게. 그리고 말리면 탄력이 있어 단단해져. 나무도 단단한데 이것까지 가죽도 단단해지네. 그리고 여기다 이게 금속을 막 박는데. 그리고 여기 사람 눕히잖아. 엉덩이 까잖아. 맨살이잖아. 탁탁 치면은 살점이 탁탁 뜯겨 나간대. 이게 아프기도 아프지만은 조선 사람들만 때렸고, 그리고 우리 민족한테 치욕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 매의 제목이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수업 때 얘기했는데 소존매. 좀 지금 뭐 불특성 다수가 보긴 하지만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인터넷 치면 사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소존매로 우리 민족을 자존심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할 정도로 탄압하던 시기가 저 태형이 있던 시기이죠. 그래서 소존매. 이번 3학년 시험에 주관식으로 일본어로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번엔 객관식만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나중에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건 선생님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까지 쓰일 정도로 우리 민족한테 타격을 줬던 시기가 일제강점기라는 거.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